안녕하세요. 김토리쌤과 함께하는 모의고사 모음집 총 3회차 분량의 강의 몰아보기.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토리쌤, 다음 중 주택화재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먼저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있거든요. 그걸 먼저 띄워놓고 이야기 드릴게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 도난 또는 분실, 자연발화, 수도관 파열, 그리고 지진전쟁, 노동쟁이, 핵연료, 방사능 등이 있습니다. 이런 단어가 시험장에서 눈에 보이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라고 해주시면 되고, 지금 보기에서는 수도관 파열이 눈에 확 띄죠. 이런 내용들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고 1번 보기에 피난지에서 3일 동안에 생긴 직접 손해 및 소방 손해는 보상하는데, 피난지에서 손해는 최대 5일까지 보상해 주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번 보기는 3일이 아닌 6일이나 7일로 바뀌는 경우에는 보상이 안 되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화재보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보험계약이 시작된 후라도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고장 개시일의 기준은 1회 보험료 납입일로부터기 때문에 아직 보험료를 받지 않은 때는 보상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2번,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손해방지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보험금 청구권을 상실한다. 예를 들면 집이 불타고 있다고 할 때 내가 발견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미 불탄 순간까지는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즉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청구권을 상실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번 보기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3번, 화재 손해가 생긴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통지해야 된다. 맞고요. 4번, 화재 손해가 생긴 경우 계약자는 보험회사가 손해조사를 위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3번과 4번 전부 맞는 보기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한 재난배상 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것은, 재난배상 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뭔지를 확인하고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숙박업, 과학관, 물류창고, 박물관, 미술관, 장례식장, 경륜장, 국제회의시설, 지하상가, 도서관, 주유소, 경마장 등이 해당됩니다. 이런 장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아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4번의 실내 골프 연습장은 생각보다 그렇게 다수의 사람이 오진 않아요. 또는 어느 정도 오는 사람들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금 공부하실 때 숙박업, 과학관, 물류창고 이런 거 전부 다 외워야겠다 생각하지 말고 상식선에서 하루에 불특정 인원들이 수백 명이 드나드는 곳이다. 이렇게 되면은 이런 곳은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해상보험에서 보험회사의 협의의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해상보험 파트 물어볼 때 광의, 즉 넓은 범위에서 면책사항과 좁은 범위인 협의에 의한 면책사항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살펴보시면 광의의 면책사항은 담보위험, 항구 및 항로의 임의 변경, 항해의 지연, 그래서 빨간색으로 된 느낌으로 담보, 항구, 항로, 항해 이런 단어가 나오면 광해의 면책 위험입니다. 협의의 면책 위험은 피보험자의 고의, 보험 목적의 고유의 하자, 그리고 자연마모 쥐나 해충, 기관의 손상 등이 있습니다. 암기 측면에서는 광의가 외우기가 쉽거든요. 담보라든지 항으로 시작하는 글자 나오면은 광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번 보기에 항로 나왔죠. 항, 2번 보기에 담보, 그리고 3번 보기에 항해. 이렇게 우리 객관식 시험을 모든 걸 다 이해해서 풀려고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외워서 풀고 가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협의에 의한 면책 사항인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영업배상 책임보험의 특약 형태로 운영되는 배상 책임의 종류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것도 단순 암기인데 제가 기본 강의에서 특약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도, 시, 경, 주, 차라고 앞글자만 따서 외우자고 했던 거 있었거든요. 도급, 시설, 경비, 주차장, 차량 정비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 시, 차 하면 남은 건 승강기 사고 배상 책임보험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번 보기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여행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보험증권에 다른 시각이 기재되어 있을 때는 그 시각을 기준으로 보험회사의 보장 개시가 되며 이때 시각은 여행지의 표준시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이때는 여행지의 표준시가 아닌 보험증권 발행지의 표준시를 따른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내용이 다소 어려우면 여행보험 나올 때는 발행지의 표준시를 따른다라고 단순하게 기억해 주세요. 2번, 휴대폰 손해 특별 약관을 가입한 경우 물품의 분실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있다. 여행자 보험에서 도난에 대한 보상은 해주지만 분실에 대한 보상은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실은 보상에 제외되는 항목입니다. 구간보험과 기간보험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3번이 정답이겠네요. 보통 약관에서는 상해 사망에 대한 보상은 해주지만 질병 사망에 대해서는 특약으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은 4번 보기는 틀린 보기가 되겠네요. 다음 중 장기손해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개월 이상 보험료 산납 시에는 보험료 할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맞고요.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보험 계약을 부활할 수 있다. 맞습니다.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 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있는 걸로도 개발할 수 있고 환급금이 없는 걸로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3번 보기는 틀린 보기가 되고 4번 자동보건제도 공부하실 때 가입 금액의 80% 미만 사고 시 다시 보장 금액이 자동보건되는 걸 자동보건제도라고 했습니다. 맞는 보기들이네요. 다음 중 보험계약 대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험계약 대출은 보험회사가 정한 해약 환급금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맞고요. 해약 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상품은 보험계약 대출 제도가 제한될 수 있다. 해약 환급금 범위 안에서 가능한데 해약 환급금이 없으니까 당연히 제한될 수 있겠죠. 3번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계약자의 별도의 신청에 의해 계약 대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보험기간이 만료되면 만기 환급금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더 이상 해약 환급금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보기고요. 4번 보험계약 대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 환급금에서 보험계약 대출금을 차감하고 환급금이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 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 구성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료 구성은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로 숙지해 버릴게요. 우리가 내는 보험료를 여기는 보험료라고 적어놨는데 시험에서 영업보험료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영업보험료가 가장 큰 보험료의 단위고 보험료는 내가 진짜 보험 때문에 내는 순보험료와 회사가 필요한 사업비의 개념인 부가보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순보험료는 다시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로 구분할 수 있고 부가보험료는 사업비의 개념인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래쪽 내용은 반드시 숙지해 주세요. 1번 보기부터 볼까요? 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는 순보험료와 위험보험료가 아닌 부가보험료로 구성된다 라고 해야 되겠죠. 2번 장기손해보험의 순보험료는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로 구성된다라고 해주시면 되고 3번 저축보험료는 보험계약의 중도해지 시에 해약 환급금에 재원이 된다. 이게 맞는 말이 되겠죠. 4번 유지비는 신계약을 모집하는 데 필요한 재경비이다. 신계약을 모집하는 데 필요한 경비는 신계약비라고 합니다. 세제 개편에 따라 2023년부터 연금저축 세제 혜택이 확대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입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납입한도 금액은 600만 원입니다. 4번을 먼저 볼게요. 연금저축은 600만 원인데 4번의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친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900만 원이다. 1번, 4번 모두 맞는 말이니까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3번 총 급여액은 5,500만 원 이하는 15% 공제를 해주고 5,500만 원 초과는 12%를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그럼 2번 보기 보시면은 총 금액 기준으로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앞서서 말했던 5,500만 원 초과하기 때문에 12%를 공제해 주는 것이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음 중 연금저축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금액은 기타 소득세 15%를 부과한다. 맞고요. 계약자의 부양가족이 질병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한다. 부득이한 경우라고 해서
천재지변, 사망, 이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아닌 3에서 5%의 저율 분리과세를 채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보기가 틀린 보기가 되겠네요. 연금 계좌에서 인출하는 연간 수령 금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거나 15% 분리과세 중에 선택이 가능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4번, 천재지변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연금소득세를 납입하고 종합과세 대상에는 미포함한다. 천재지변의 경우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종합과세가 아닌 3에서 5%의 분리과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퇴직연금 보험에서 연금규약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이건 단수 암기니까 지금 바로 외워버리세요. 기업이 퇴직연금 규약이란 걸 작성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거거든요. 사용자는 사장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 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게 됩니다. 지금 1번, 2번, 3번 보기를 볼 필요가 없이 4번이 정확한 문장이니까 4번을 지금 확실하게 외워주는 게 좋아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 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한다. 자동차 사고에 따른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바르게 설명한 것은 자동차 사고의 운전자만이 민사상, 형사상, 행정상 책임을 진다. 형사상, 행정상 책임에 대해서는 실제 운전한 드라이버인 운전자가 책임을 지지만 민사상 책임이라고 해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는 책임은 운전자가 아닌 차량의 소유주가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법에서는 차량의 소유주를 운행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민사상 책임의 경우는 운행자, 즉 소유주가 책임을 지고 있다. 그래서 1번 틀린 보기이고 2번 민법 제756조 이런 몇 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배상 책임을 진 사용자는 즉 사장님이 책임을 져줬다면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돈 냈으니까 네가 돈 갚아라 이렇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2번도 틀린 말이고 3번 배상 책임 사고 시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해자 보험회사에다가 피해자가 우리 흔히 접수번호라는 걸 받아서 청구하고 병원도 다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번이 맞는 말이고 고의와 달리 경과실에 따른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경과실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의무보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만 짝 지어진 것은 하나씩 찾아볼까요? 먼저 의무보험 기준이 얼마인지는 좀 알아보겠습니다. 비사업용 자동차는 대인원과 대물 2천만 원 이상 가입하는 게 의무고 사업용 자동차는 대인원과 대인이는 1억 이상 그리고 대물은 2천만 원 이상 가입하는 게 의무거든요. 이 내용 알고 문제 한번 볼게요. 사업용 자동차와 비사업용 자동차가 가입해야 하는 금액은 동일하다. 달랐죠? 그래서 틀렸고요. 대물 배상은 3천이 아닌 2천만 원 이상 가입해야 되고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 계약을 거절하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거절할 수는 없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계약을 거절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손해보장법은 운전자에게 의무보험을 가입을 강제하고 있다. 앞서서 운전자가 아닌 민사상 책임인 자동차 보험은 소유주인 운행자에게 의무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가, 나, 다, 라 전부 틀린 거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 경력 인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관공서 운전직 근무기간 인정해 줍니다. 외국에서의 보험 가입 경력도 인정해 줍니다. 군대 운전병 근무 경력도 인정해 줍니다. 법인체 운전직 근무기간도 인정해 줍니다. 지금 여기 있는 건 전부 다 인정해 주는 것들이거든요. 4번이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대물배상 보험금 지급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수리비용은 피해 물건의 사고 직전 가액을 한도로 지급한다. 사고 직전 가액의 한도가 아니고 사고 직전 가액의 120% 한도로 보상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렸고요. 2번부터 4번은 맞는 보기인데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교환가액은 피해물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가액을 초과하여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나 우리 보통 전손 처리한다고 하죠.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 지급하게 됩니다.
3번, 대차료는 동급의 대여 자동차 중 최저 요금의 대여 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동급이라는 정의는 배기량이랑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의미하게 됩니다. 대차료 물어볼 때 이 최저 요금 그리고 동급의 정의인 배기량과 연식 이런 것들도 꼭 기억해 두세요. 자동차 사고 발생 후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조치 의무 위반 시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의 자기부담금을 고르시오. 2022년 7월 28일 이후부터는 앞서 배웠던 의무보험의 범위 내에서는 전액 가해자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문제 보시면 40대 남성 A씨가 주치 상태로 운전 중에 차량 한 대와 충돌했습니다. 피해자 1명이 부상 1급으로 손해액이 2,500인데 우리 대인배상원의 부상의 한도액이 3,000이거든요. 그래서 2,500원 전액 가해자 부담이고요. 차량 전손 손해액 2천만 원 들었는데 2천만 원이 의무보험이었죠. 그래서 2,500과 1,500이 전부 부담이 되겠네요. 거기에서 찾아보면은 4번의 대인 2,500, 대물 1,500으로 되어 있는 4번 보기가 답이 되겠습니다. 보험 설계사의 등록과 말소 절차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설계사 등록 요건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에 현재는 보험협회에서 그 업무를 위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모집할자로 등록되어야 한다. 맞는 말이고요. 본인이 직접 말소 시에는 보험협회에 방문하여 말소 신청할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보험회사가 보험 설계사와 위촉 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해촉이라고 합니다. 말소라고 되어서 3번 보기가 틀린 보기가 됩니다. 4번, 먼저 보험회사와 해촉이 된 상태여야만 말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알맞은 것은 이 내용 처음 볼 건데 금소법 나오고 이러니까 뭔가 긴장될 수 있지만 딱 하나의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외워버릴게요. 보험 설계사는 보장성 상품의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업자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정말 단수 남기니까 이해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바로 외우고 넘어가세요. 손해보험 우수 인증 설계사에 관하여 바르게 설명한 것은 동일 회사에서 최소 5년이 아닌 3년 이상 근속하여야 합니다.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업법 및 금융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받은 경력이 없어야 되고요. 불완전 판매 비율은 연간 0%, 즉 한 건도 없어야 됩니다. 보험회사 소속 보험 설계사 및 전속 개인 대리점에 대하여 적용한다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보험 가입 대상 위험의 특성으로 올바른 것만 짝 지어놓은 것을 고르시오. 다수의 이질적 위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수의 동질적 위험이라고 되어야 됩니다. 보험계약은 동질의 위험을 보상해 주거든요. 보험회사가 감당할 정도의 위험 맞습니다. 경제적 부담이 가능한 보험료 맞고요. 손실 발생의 시간과 장소가 어느 정도 명확한 것 맞습니다. 과거의 경험 통계가 없이 발생이 우연한 위험,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의 경험 통계가 있어야 보험이 성립하게 되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맞는 거는 B, C, D가 되겠네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기는 보험의 기본 원칙 중 무엇에 해당하는 설명인가? 보험회사가 특정 사고의 발생 확률을 측정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보험 계약자들로부터 받는 보험료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과, 부족이 없어야 한다. 이런 문장 읽을 때 전부 이해해서 풀려고 하지 말고 지금 제가 아래쪽에 이렇게 각 원칙들에 대해서 키워드들을 적어놨거든요. 하나씩 볼게요. 위험 분담의 원칙은 보험료를 각출하여 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은 보험금 지급에 과, 부족이 없어야 된다. 이런 단어, 지금 문제 답이겠네요. 2번이 답이 될 거고요. 꼭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래쪽 계속 볼 거예요. 비례 보상의 원칙은 보험가액에 대한 가입 금액의 비율로 보상한다. 비율이 좋은 키워드가 될 거고. 이득 금지의 원칙, 사실 이득 금지의 원칙이 손해보험의 가장 근간이 되는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보험에 의하여 이득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 물건의 가치를 최대한 보상해 주는 거지 그 물건의 가치를 넘어서 보상해 줄 수는 없습니다. 지금 해당 문제는 답이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이지만 위험 분담의 원칙, 그리고 비례 보상의 원칙, 이득 금지의 원칙도 반드시 키워드들을 함께 숙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험 사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보험사기 방지특별법상 보험사기 행위라 함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맞는 말입니다. 간혹 보험자가 누구예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보험자는 보험회사를 말하는 거예요.
교통사고 관련 보험 사기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외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다. 아닙니다. 교통사고든 어떤 사고든 보험사기로 분류되면은 그 사기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이 결정되는 거지 교통사고라고 해서 죄를 두 번 물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기가 틀렸고요. 보험사기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가중처벌된다 맞죠? 그 사기에 대한 금액에 따라서 가중처벌 여부가 결정되게 돼 있습니다.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은 2016년도부터 시행되었다. 맞는 보기들이 되겠습니다. 보험 범죄에 교통사고를 많이 이용하는 이유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교통사고 신고 의무의 완화 등 각종 규제 완화로 인해서 그렇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한 형사처벌 특례 조항의 악용, 그리고 혐의 입증의 난해성 및 범죄 실행의 용이성 등이 보험범죄로 교통사고를 이용하는 이유이고 3번은 그 악용의 결과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교통사고를 많이 이용한 그 결과 자동차 보험의 손해율이 악화되어 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은 이유가 아닌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음주운전 처벌 기준 중 맞는 것은? 이건 좀 암기가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음주운전 상해 사고 시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고요. 음주운전 2회 이상 시 무조건 구속되는 건 아니고 면허 취소가 되고 2년간 면허 취득이 불가하게 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시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게 맞는 보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도로교통법 내용 가운데 잘못된 것은? 중앙선이 없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우선이다. 맞는 말이고요. 중앙선이 없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차가 우선이다. 이런 문제는 사실 내가 이 문제를 알고 시험장 들어가고 모르고 들어가거나의 문제가 아니고 1번, 2번을 읽었을 때 앞에 설명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뒤에만 다르다는 거는 이 둘 중에 하나가 분명히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시험 문제 풀다가 보면은 틀릴 수 있는데 틀리는 것도 약간 센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3번, 4번을 읽을 필요가 없는 이유가 1번과 2번이 같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뒤에만 다르잖아요. 그럼 찍어도 1번과 2번 중에서 찍는 그런 센스 정도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번의 보행자 우선이 맞는 말이니까 2번의 차가 우선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3번과 4번이 맞는 보기들이니까 학습 차원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지자체장은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맞고요.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자동차 통행 속도를 시속 2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4번 보기도 맞는 말인데 많이 헷갈리는 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km 제한 속도 기억나시죠? 그것과 헷갈려서 좀 틀릴 수 있으니까 보행자 우선 도로는 2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는 맞는 보기입니다.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 발생 시 피보험이익의 주체로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자는, 이거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보험이익이라는 단어도 생소하고 보험금 청구권 돈을 받는 거는 보험 수익자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바로 정리해 드릴게요.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자가 물건을 다루는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그 청구권을 가지게 되고, 사람을 다루는 인보험에서는 보험 수익자가 그 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문제를 다시 보시면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이익의 주체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이때는 답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피보험자가 답이 되는 겁니다. 피보험이익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피보험자가 사람이 그 대상자였다면 피보험이익은 물건이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걸 말하는데 그 내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도박화 및 인위적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맞고요. 피보험이익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 맞습니다. 동일한 보험 목적을 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각기 다른 피보험이익이 존재할 수 있다. 맞습니다. 피보험이익은 현존하는 이익은 당연히 되고 장래이익 중에 확실한 이익이라면 장래이익도 피보험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 보기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초과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아래쪽의 설명을 먼저 보고 다시 보기를 볼게요. 보험가액, 즉 물건의 가치보다 보험가입 금액을 더 많이 가입한 걸 우리는 초과보험이라고 부를 거고, 이럴 경우에는 보상 방법은 실제 손해난 만큼 보상해주는 실손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가액,
즉 물건의 가치와 보험 가입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전부 보험이라고 부를 거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실제 손해난 만큼인 실손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물건의 가치인 보험 가액보다 보험 가입 금액을 적게 가입하는 경우를 일부 보험이라고 하고, 이때는 실제 손해난 만큼 보상을 해주지 않고 가액에 대한 가입 금액의 비율만큼 비례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이 내용 보면서 다시 보기를 볼까요? 초과 보험이란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을 초과하는 보험을 말한다. 맞죠? 계약자의 사기로 인한 경우 보험 계약은 전부 무효가 됩니다. 맞습니다. 초과 보험을 결정하는 보험 가액의 산정 시기는 계약 당시이다. 맞고요. 보상 방법은 가액에 대한 가입 금액의 비율에 따라 비례 보상한다. 비례 보상은 일부 보험의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에서 초과 보험에 대한 설명을 물어본 거잖아요. 그래서 4번의 비례 보상은 틀렸습니다. 보험자 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험자 대위는 원칙적으로 손해보험에서만 인정된다. 맞습니다. 보험자 대위는 잔존물 대위와 청구권 대위가 있다. 맞고요. 보험자 대위로 인한 보험 목적물에 대한 권리 이전의 시기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이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가 아니고 보험회사가 해당 물건에 대해서 보험금을 전부 지급한 때부터는 그 물건에 대한 권리를 이제 보험자, 즉 보험회사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잔존물 대위라고 하고, 잔존물 대위의 권리 이전의 시기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가 아닌 보험금을 전부 지급한 때이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제3자에 대한 보험자 대위의 경우 보험금을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도 그 범위 내에서 대위권 행사가 가능하다. 맞고요. 지금 이 문제는 맞추는 것도 중요한데 생소한 개념인 보험자 대위를 머릿속에 정리를 한번 해보실게요. 보험자 대위라는 거는 생명보험에는 없고 손해보험에만 있는 개념이고, 이런 보험자 대위에는 잔존물 대위와 청구권 대위가 있고, 잔존물 대위는 보험금을 전부 지급한 때, 제3자에 대한 보험자 대위의 경우에는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도 가능하다. 이렇게 한 번에 싹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3대 기본 지키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먼저 3대 기본 지키기가 뭔지 살펴보면 청약서 사본 전달, 약관 전달 및 설명, 그리고 자필 서명 등이 있거든요. 이런 3대 기본 지키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3개월 내에 계약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3대 기본 지키기는 청약서 자필 서명, 모집자 실명제 준수, 상품 설명서 제공 아니죠.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청약서, 보험약관 등을 전자우편으로 교부할 수 있다. 이메일로 요즘 다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맞는 말입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3대 기본 지키기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이 아닌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요. 청약서 자필 서명을 모집 종사자가 대신하는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해당 계약은 취소 처리가 되겠습니다. 보험계약 단계별 설명 의무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단계별 설명 의무는 체결 권유 단계, 체결 단계, 청구 단계, 심사 지급 단계로 구분되거든요. 그래서 모집 종사자의 계약 체결 대리권 존재 여부는 권유 단계가 아닌 체결 단계에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보장성 상품의 내용, 보험료의 감액 청구 등에 대한 설명은 체결 단계가 아닌 권유 단계에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일반 보험 계약자가 설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1번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장기 기증자 보험가입 차별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이건 딱 답이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장애인, 장기 기증자 차별신고센터에는 3번에 있는 보험가입 청약의 거절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 답을 외우는 거니까 그대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제3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상 방법은 실손보상 및 정액보상 모두 가능하다. 맞고요.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의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4번 보기에 있는 주요 종목으로는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이 그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3번 보기를 보시면 제3보험은 상해, 질병, 간병이기 때문에 전부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상법상에는 인보험만 해당되지 재물보험, 즉 물건에 대한 영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제3보험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제3보험은 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 암기입니다. 틀린 보기로 상법이라고 나오는데 틀리고 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음 중 손해보험회사의 질병 사망 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만기는 100세가 아닌 80세 이하로 영위할 수 있고 피보험자 1인당 질병사망 특약의 가입 금액은 2억 원 내로 영위할 수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만으로 영위해야 하고 제3보험 특약의 형식으로 부과하여 영위할 수 있다. 즉 질병사망이라는 주계약으로 넣을 수 없고 보장성으로만 해서 1인당 2억 그리고 최대 80세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여기 있는 내용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이 틀린 보기가 되겠네요. 다음 중 제3보험 상품 개발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손해보험사의 경우 저축성 보험은 보험기간이 15년 이내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손해보험사의 경우 상해사망을 주계약으로 하여 저축성 보험의 개발이 가능하다. 2번이 맞는 정답이고요. 손해보험사의 경우 질병사망은 주계약이 아닌 특약으로 가능합니다. 생명보험회사는 보장성으로만 개발이 가능하다. 지금 2번과 4번이 사실 중요한 건데 생명보험회사는 제3보험을 보장성으로만 개발이 가능한 반면 손해보험회사는 상해, 질병, 간병 중에 상해보험에 대해서는 저축성으로 개발이 가능하거든요. 손해보험협회가 생각했을 때 생명보험협회보다 가진 장점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제3보험 상품 개발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다른 회사 가입 내역을 계약 전 알릴 의무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른 회사 가입 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에는 생명보험회사 가입 사항이 포함됩니다. 맞고요. 약관상 보장하지 않은 원인으로 사망 시 사망보험금이 아닌 계약자 적립금을 지급하고 계약이 소멸하게 됩니다. 3번이 바로 틀렸네요.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에서 중복 계약한 경우에 즉 실손보험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실손보험에 대해서 중복 계약은 가능하지만 중복 계약을 해봤자 중복으로 보상해주지 않고 나눠서 보상해주는 비례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보기는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상해보험의 보험료 산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해보험의 직업급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해 1급은 사무직 근로자, 즉 안전한 사람들, 상해 2급은 항공기 정비공 등, 그리고 상해 3급은 가장 위험한 영업용 자동차 운전자 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시면은 보험료의 크기는 3급이 1급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1번 보기는 틀린 보기이고 단체 상해보험은 직업 등급을 3개 등급으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 2번도 틀린 보기. 사무직 근로자는 상해 1급 보험료를 적용한다. 맞고요. 정답이겠네요. 영업용 자동차 운전자는 상해 3급 보험료를 적용한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상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과실로 인한 손해는 보상해주지만 고의로 인한 건 안 해줍니다. 고의는 절대 보상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3번에 별도의 보상 약정이 없는 피보험자의 임신이나 출산 치료비도 당연히 안 해주겠죠. 그리고 외국의 무력 행사로 인한 사고도 보상을 안 해줍니다. 하지만 천재지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중 상해보험에서 사망보험금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것은 실종 선고를 받은 경우 실종 선고 후 1년이 경과한 때 지급한다. 그렇지 않고 일반 실종은 5년이고 특별 실종은 1년이라서 그 경우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2번은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상해의 직접, 간접 결과와 상관없이 지급한다. 그렇진 않고 직접적인 결과인 경우에만 지급하게 됩니다. 3번,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도 지급한다. 상해보험에서는 상해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 지급하게 됩니다. 4번, 피보험자의 중과실로 인한 사고 시에도 지급한다. 고의는 보상하지 않지만 중과실의 경우에는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단체 상해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급여단체는 일종 단체로서 관공서, 기업 등에 해당된다. 맞고요. 비영리단체, 동업자단체는 2종 단체가 됩니다. 여기다 몇 개 더 해주면 변호사회나 의사회도 2종 단체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번 보기가 틀린 보기가 되겠네요. 3번 단체 계약을 체결 후 피보험자를 증가, 감소, 교체할 때에는 보험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맞는 말이고요.
단체의 구성원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된 5인 이상 단체를 규약단체라 한다. 맞는 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하면 급여단체는 1종, 비영리단체는 2종, 규약단체는 3종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실손의료보험의 3대 비급여 특약에서 보상하는 손해가 아닌 것은 바로 외우시면 되는데 3대 비급여 특약이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그리고 MRI라고 보통 표현하죠. 자기공명 영상진단이 되겠습니다. 현재 4세대 실손의료보험에서는 치과 비급여는 보상을 안 해주는 손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실손의료보험 가입 후 상해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여 비급여 진료비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액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비급여 같은 경우는 병원 규모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만 원과 보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다음 중 실손의료보험의 기본형에 대한 설명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은 피보험자가 통원치료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며칠 이내에 통원을 보상하며 최대한 몇 해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약간의 센스가 있으면 며칠 안에 몇 번의 통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A가 B보다 숫자가 같거나 커야 됩니다. 주말까지 끼어 있고 하다 보니까 상식선에서는 A가 B보다 큰 거를 고르겠다는 마음으로 시험장 가셔야 되는데 보세요. 1번과 3번은 90일 안에 180회 통원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90일 동안 90번 통원을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2번과 4번 중에 정답이 있는 건데 정답은 180일 이내에 90회 한도로 보상한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오답에도 질이 있거든요. 틀릴 수 있죠. 근데 생각을 하고 고르는 거예요. 무조건 모르는 거 나왔으니 아무거나 찍을란다가 아니고 찍어도 가능성 있는 2번과 4번 중에 찍어야 우리가 최대한 합격할 확률을 높여갈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중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사고자에 대한 할인 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비급여의 경우에는 5%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급여 및 상해 질병 입원은 합산하여 연간 본인 부담금 200만 원까지 부과한다. 맞는 말이고요. 2번이 정답이겠네요. 3번 자기부담금 수준은 급여 같은 경우에는 20%, 비급여 같은 경우에는 30%입니다. 10%는 없습니다. 재가입 주기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은 5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 제도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 제도가 너무 가혹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힘드신 분들은 제외해 주는데 기준이 뭐냐면은 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 대상자 1, 2등급에 대해서 제외해 주고 여기다 하나 추가하신다면 산정특례 대상자라고 들어보셨죠? 암이나 뇌출혈 이런 거 걸리신 분들은 산정특례 대상자라고 분류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중 노후 실손 의료보험의 상품 구조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 75세 이상에서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노후 실손 의료보험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65세 이상부터 가입이 가능하고요. 특별약관은 요양병원 의료비, 상급병실 보장 두 가지로 구성된다. 2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3번 보기가 2번과 대치되는 문장이죠. 의료비와 간병비 특약으로 구성된다가 아니고 이번에 있는 요양병원 의료비와 상급병실 보장으로 구성된다가 맞는 보기입니다. 그리고 자기 부담금이 일반적인 실손의료보험과 비교했을 때 노후 실손은 기본 공제 금액이라는 게 있어서 더 높게 됩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중 질병보험의 특성과 거리가 먼 것은 질병보험은 도덕적 해이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기 기간을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직업에 따른 보험료의 차이라고 나오는데 직업은 상해보험에서 주로 쓰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장기 간병보험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간병보험은 주로 어떤 걸 보상해 주냐면 3번 보기에 있는 장기요양급여금이라든지 치매 간병비에 대해서 보상을 해줍니다. 선생님, 이번 보기에도 중증 치매랑 장기요양급여가 맞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데 진단비를 보상해 주진 않습니다. 치매에 대한 진단비가 아닌 치매에 대한 간병비를 보상해 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안지 참고해서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이어지는 2회차 모의고사도 계속 시청해 주세요. 김토리쌤
화재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가 아닌 것은 아래쪽에 화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아니한 손해를 몇 가지 적어놨는데 전부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빨간색으로 된 키워드 중심으로 암기하는 연습을 할게요. 고의, 도난, 분실, 자연발화, 수도관, 지진, 전쟁, 해결료 이런 단어가 나오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구나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피난, 소방, 화재에 따른 직접 손해는 모두 보상하는 손해고 도난, 그리고 분실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아래 예시의 경우 잔존물 제거 비용의 보험금은 얼마인가? 시험에서 계산 문제가 간간히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 잔존물 제거 비용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잔존물 제거 비용의 보상은 한도가 있습니다. 가입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해주고 재산 손해액의 10% 한도 내에서 보상해준다는 규정이 있다는 내용 먼저 숙지하시고 문제 살펴보면 가액이 1억인 물건에 4천만 원 가입했습니다. 주택 화재보험이기 때문에 40%인 4천만 원만 가입을 해도 손해비용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도 먼저 기억해 주세요. 화재로 재산 손해가 1,000만 원 발생했고 400만 원의 잔존물 제거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400만 원에 대한 50%니까 원래대로라면 200만 원을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재산 손해액의 10%를 보상 한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1,000만 원의 10%인 100만 원을 한도로 하고 있다는 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재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험 기간이 시작된 후에도 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맞죠? 1회 보험료가 보장 개시일이기 때문에 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 계약자가 사고방지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보험금 청구권을 상실한다. 사고방지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방지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만 제외하고 보장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경감 또는 공제하고 지급한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청구권을 모조리 상실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보기가 틀린 보기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재 손해가 생긴 경우 계약자는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통지해야 된다. 맞고요. 화재 손해가 생긴 경우 계약자는 보험회사가 손해조사를 위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모두 맞는 보기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중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것은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모두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등에 대해서는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거든요. 큰 규모의 체육시설은 의무 가입 대상이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동네에 있을 법한 그런 체육시설은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기들 보시면 자동차 경주장, 수영장, 그리고 승마장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되게 크잖아요. 이런 곳들은 의무 가입 대상이 되지만 3번 보기에 있는 골프 연습장은 비교적 소규모이기 때문에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니라는 점 정답이겠네요. 레저 종합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레저 종합보험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손해보험에서는 기본적으로 분실에 대해서는 일체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여행자 보험도 마찬가지고 다른 보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앞서 화재보험에서도 분실에 대해서는 보상 안 해줬잖아요. 그래서 일단 손해보험 시험을 칠 때 분실이 나왔다면 보상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학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장기손해보험의 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통지 및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된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해지되면은 무조건 해약환급금을 줍니다. 그래서 1번 보기가 틀렸습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해지시까지 적립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한다. 맞고요. 금리 연동형 상품은 이율 변동에 따라 예상 만기 환급금과 달라질 수 있다. 맞습니다. 계약자가 해지 의사 표시를 한 경우 해지시까지 적립된 해약 환급금을 지급한다. 전부 맞는 보기들이 되겠습니다. 장기손해보험 계약의 철회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청약 철회에 대해서는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가능하고 단 제도를 악용해서 증권을 일부러 늦게 받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청약일로부터 30일을 철회 한도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까지 가능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보기가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라고 되어 있는 정답 보기가 되겠네요.
장기 손해보험 계약의 청약 철회와 계약의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사는 청약 철회 접수 후 사명업일 이내에 납입보험료 전액을 지급한다. 맞는 말이고요.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나머지 보기들은 어디가 틀렸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보험료 미납 해지의 경우 해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활이 가능하다. 2년이 아니고 3년 이내에 부활이 가능합니다. 통신 판매 계약은 6개월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청약 철회는 통신 판매라 하더라도 청약일로부터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청약 철회 당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한다. 그럼 청약 철회가 된다는 말은 보험금을 못 받는다는 소리겠죠. 청약 철회 이전에 사건이 발생했다면 청약 철회를 한 행위가 없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약 철회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 즉, 그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하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기 주택화재 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것은 보험 목적물의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자연발화는 보상 안 해줍니다. 폭발 또는 파열에 따른 직접 손해, 이건 보상합니다.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고의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해줍니다. 침입 사실에 의한 도난 또는 분실로 인한 손해, 분실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번이 정답이지만 더 중요하게 우리가 학습해야 될 것은 폭발이나 파열에 따른 손해 같은 경우에는 주택물건, 지금 문제에서 주택화재보험을 질문했잖아요. 주택물건에서는 보상이 가능하지만 만약 문제가 바뀌어서 일반 물건이라든지 공장 물건으로 시작했으면 보상이 불가하게 됩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니까 이 내용을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연금저축의 세제적격 요건을 물어보는 건데 답을 맞추기 전에 연금저축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내용들 먼저 학습해 볼까요? 세제적격 연금보험 공제요건 보시면 가입 나이는 제한 없고 최소 납입기간은 5년 이상입니다. 연간 보험료 납입 한도는 1,800만 원까지, 그리고 55세 이후에 수령이 가능하고 가입 후 최소 5년 이후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을 적용받고 세액공제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납입기간은 5년 이상 가입일로부터 5년 이후 연금이 수령 가능하다고 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연금저축가입자가 75세의 연금 수령 시 적용되는 연금소득세율은 연간 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 이내인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아닌 저율분리과세를 적용해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나이에 따라서 차등 적용하고 있는데 55세부터 70세까지는 5%, 70세부터 80세까지는 4%, 80세가 넘어가시면은 3%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75세이기 때문에 4%가 되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 설정자 또는 가입자가 퇴직연금 사업자와 체결하는 계약 형태로 가능한 것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유는 보험으로도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증권회사나 은행에서도 판매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으로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요. 뺑소니 사고 당연히 형사처벌이 됩니다. 자동차 적재화물 낙하방지 조치를 미이행했다. 화물차의 끈을 제대로 안 달았다는 소리죠.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속도 위반 같은 경우는 시속 10km 초과가 아닌 20km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 형사처벌이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개인용 자동차 보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피보험자는 무보험 자동차 상해의 피보험자와 동일하다. 피보험자의 범위가 다른 자동차 같은 경우는 기명피보험자, 그리고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됩니다. 그리고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그리고 기명피보험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입니다. 그래서 1번 보기에서 동일하다라는 보기는 틀리고요. 다른 맞는 보기들도 학습 차원에서 살펴볼게요.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한 자동차는 다른 자동차가 아니다. 기명피보험자, 즉 차 주인이 가지고 있는 다른 차여야 됩니다. 그래서 맞는 보기고요. 다른 자동차 운전 중 대인원, 대물, 자기 신체 사고에 대해서 보상해주고 있고요.
다른 자동차 보험 계약에 의해 지급될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한해 그 초과분을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우량 할인 및 불량 할증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개별 할인 및 할증은 직전 연도 과거 사고의 유무 내용으로서 할인 및 할증의 등급 결정에 영향이 없다. 있습니다. 개인보험 계약 같은 경우는 전전 계약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전 계약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할인 및 할증은 최저 할증률 또는 단기 가입 등급률 적용을 보험회사별로 모두 동일하게 적용한다. 아니죠. 보험회사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장기 무사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기 무사고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4번을 먼저 보면 좀 더 쉬운데 사고에 따른 할증은 사고 건수가 최소 2건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사고의 건수로 하는 게 아니고 사고 점수 1점 이상부터 적용하거든요. 3번 같은 경우는 1점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사고 점수 1점부터 할증이 되지만 장기 무사고 운전자 같은 경우는 2점부터 할증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대인사고 시 부상 1급 사고에 해당하는 점수는 문제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지금 바로 점수를 전부 외우는 학습해 볼까요? 대인사고부터 살펴보면 상대방을 사망하게 했으면 4점이고 부상은 1급 부상이 가장 심한 부상이거든요. 사망과 같은 점수인 4점이 되겠습니다. 가장 약한 부상은 14급인데 1점입니다. 따라서 사고가 나서 피해자가 병원은 한 번이라도 갔으면 1점이기 때문에 할증이 됩니다. 자기 신체 사고 같은 경우는 내가 내 자동차 보험으로 내 병원비를 처리했다? 그럼 무조건 1점, 할증이란 소리죠. 그리고 물적사고 기준금액 같은 경우는 보험 가입할 때 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승용차는 200만 원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적사고 기준금액 이하 수리비까지는 0.5점이라는 말은 수리비 200만 원까지는 할증이 되지 않는다. 대신에 200만 원부터 1억까지는 1점이니까 할증이 되는 거고 1억이 넘어가면은 2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니까 반드시 숙지해 두세요. 정답은 1급 부상이라서 4점,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분쟁 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은 변호사 자격 보유자로 구성된다. 왠지 이런 법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니까 변호사들이 끼어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일단 확실하지 않으면 넘어갑니다. 심의위원회는 재판에 불복하는 과실 분쟁을 심의 조정한다. 아니죠. 왜냐하면 재판이 항상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서로 합의를 권장하죠. 근데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재판 불복이 아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심의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심의위원회는 보험회사 간 협정과 금융위원회의 인가에 의해 설립되어서 그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재판상 화해의 효과가 있다. 즉, 판결문과 같기 때문에 더 이상 심의권에 대해서 다툴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혹 시험 풀다가 이렇게 아예 모르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너무 긴장하지 말고 상식선에서 약간만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답이 보이는 문제들 많거든요. 그렇게 문제 풀어 나가세요. 모집자 실명제 및 상품 설명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품 설명서는 두 부 작성하여 한 부는 보험 계약자가 한 부는 보험 설계사가 보관한다. 아니죠. 보험 설계사가 아니고 보험회사가 보관해야 됩니다. 1번이 바로 틀린 보기가 되겠네요. 모집 종사자는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설명서의 소속 성명 등을 기재해야 한다. 맞고요. 모집자 실명제를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가능하다. 맞습니다. 최초 계약 시 설명 의무를 이행한 갱신계약은 최초 계약의 설명 의무로서 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맞는 보기들이 되겠습니다.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 모집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청약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자료가 있는 경우라도 자필 서명을 받아야 된다. 통신수단 같은 경우에는 녹취 또는 전자동의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1번 보기가 바로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해치는 방법으로 모집하여서는 안 된다. 맞죠? 제발 주말이나 새벽에 전화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을 음성 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 유지하여야 한다. 맞고요.
보험 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맞는 보기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기존 보험 계약과 내용이 유사한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청약하도록 권유하는 행위. 이거는 공부 안 하는 학생은 부당이라는 말이 많이 있어서 부당 계약을 찍겠죠. 하지만 우리는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우리처럼 열심히 공부를 한 학생들은 전부 뭐라고 찍을까요? 바로 승환 계약이 되겠습니다. 모집 종사자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경우 보험업법상 처벌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기본 강의 공부할 때 거의 대부분 시험에서 나오는 과태료는 전부 1,0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아닌 것들도 있지만 지금 문제풀이에서 다루기에는 양이 많으니 꼭 기본 강의도 함께 수강해 주세요. 다음 중 모집 종사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험설계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보험협회에 등록해야 되는 거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원칙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현재는 보험협회에서 그 업무를 위탁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맞는 보기입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한다. 설계사는 중개 맞아요. 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한다. 대리점은 대리 업무가 맞는 것 같은데 어디가 함정이었죠? 계약자를 위하여가 아니고 보험회사를 위하여 체결을 대리한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보기가 틀렸고요. 정답이 되겠네요. 설계사는 계약 체결권이 없다. 중개라는 업무는 권한을 가지지 못합니다. 대리 업무가 권한을 가지고 중개는 단순하게 연결만 해주는 업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보험의 모집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보험업법에서는 보험 설계사가 아닌 자와의 보험 계약 체결을 제한하고 있다. 맞죠? 보험 설계사로 등록된 자는 보험 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설계사는 일사전속주의라는 제도가 있어서 설계사를 그만두고, 즉 말소 후에 대리점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설계사를 하면서 대리점을 할 수는 없습니다. 2번이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는 보험 설계사나 보험 중개사에 의해 수행된다. 맞고요.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것을 모집이라고 한다. 맞는 보기들이 되겠습니다.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보험 모집 시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험설계사가 아닌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모집하게 하는 행위, 금지행위죠. 금융거래를 통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보험의 모집에 활용하는 행위, 이건 역시 금지행위입니다. 보험 안내 전담 창구를 해당 금융기관의 본점에 설치하는 행위, 이거는 권장행위겠죠. 정답이 되겠고요. 해당 금융기관의 점포 외에 장소에서 모집하는 행위,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같은 경우는 점포 내에서만 모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점포 외의 장소에서 모집한 행위는 금지행위가 되겠습니다.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가망고객 발굴기법 중 소개의 장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험 가입 후 절대로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다. 소개건, 지인이건, 가족이건, 형제,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해약은 말릴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절대로 해약하지 않는다라는 보기는 틀린 보기입니다. 정답이 되겠네요. 그럼 소개의 장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머지 보기들을 살펴볼게요. 방문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유력한 가망 고객 발굴이 용이하고 실패할 확률이 적고 생산성이 높다. 즉 소개 영업이 좋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적절하지 않은 보기가 되겠네요. 보험의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실제 손해액만을 보상하기 위해 급부, 반대급부 원칙이 적용된다. 실제 손해액만을 보상하기 위한 원칙은 실손보상의 원칙입니다. 1번이 정답이겠네요. 보험사고 대비는 이득금지의 원칙에 따라 도입된 것이다. 이득금지의 원칙은 손해보험의 가장 핵심적인 원칙이 되겠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고의로 사고가 유발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이득금지 원칙이 엄격히 적용된다. 맞습니다. 위험집단 구성원 각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지급보험금의 사고 발생 확률을 곱한 것과 같다. 맞는 보기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설명 중 옳은 것은 자동차 의무보험 중 대물배상은 일정 금액까지 가입이 강제화되어 있다. 대물배상은 2천만 원까지는 의무 가입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1번 보기가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자동차 책임보험은 가입이 의무보험이나 미가입에 따른 벌칙은 없다. 미가입한 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 계약을 기업보험이라 한다. 기업보험이 아니고 개인보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통상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자동차 보험은 장기보험에 속한다. 손해보험에서는 3년 이상의 보험을 장기보험으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1년 단위의 자동차 보험은 장기보험이 아닌 단기보험에 해당됩니다. 보험 사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보험 사기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맞고요.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상 보험 사기 행위란 보험 사고의 발생, 원인, 내용에 관하여 허위 자료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맞는 내용입니다.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은 2016년에 시행되었다. 맞고요. 동법은 상습범에 기본적으로 정해진 형량의 3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3분의 1이 아니고 더 많은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틀린 보기는 4번이 되겠네요. 다음 도로교통법 내용 중 틀린 것은 뒷좌석 안전띠 착용은 의무적이다. 지금은 모든 도로에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맞고요. 난폭 운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요즘 난폭 운전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죠. 맞는 내용입니다. 75세 이상 고령자의 면허 갱신 시 적성검사 주기는 2년이다. 그렇지 않고 1년이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음주 후 자전거 운전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고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불확정적이어야 한다. 맞습니다. 보험계약에서는 사고의 발생 여부, 발생 시기, 발생 방법 등을 계약별로 약정에 의해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보기처럼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불확정적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맞고 모두가 불확정하여야만 한다는 2번 보기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보험사고는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험사고는 발생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맞죠? 보험사고의 요건이 아닌 것은 보험사고의 요건을 좀 더 살펴보면 적법성, 불확실성, 우연성, 한정성 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1번 보기에 있는 경제성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경제성도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라고 할 수 있는데 피보험이 공부할 때 경제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나오는데 그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보험계약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었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나중에 유효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안 됩니다. 한번 무효면 끝까지 무효입니다.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다더라도 끊어 읽어볼게요. 원칙은 보험계약 당시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이를 알지 못하였다면 즉 서로 고의가 아니었다는 소리입니다. 한 명이 악의적으로 숨기고 가입한 게 아니었다면 그 계약은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입니다. 이번 보기는 난이도가 조금 높은 문장입니다. 이번 기회에 꼭 기억해 두세요. 계약 취소 시 장기보험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반환한다. 계약 취소는 회사가 잘못했을 때 취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기예금 이율이 아닌 보험계약 대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손해보험의 청약 철회를 접수한 후에는 앞서서 우리 공부했었는데 5영업일이 아닌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반환해야 한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계약자와 피보험자나 수익자가 서로 다른 계약을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라고 하거든요. 보험계약의 해지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증권을 소지해야 행사할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1번이 정답이 됩니다. 보험계약자는 타인의 위임을 반드시 받고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그렇진 않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반드시 타인의 위임을 받아서 계약을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피보험자인 타인이 동의만 하면 됩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는 손해방지 의무가 있으나 계약자는 손해방지 의무가 없다. 계약자도 손해방지 의무가 있어요. 계약자가 보험료만 내는 사람이 아니고 손해방지 의무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 의무 외에는 특별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앞서 3번 보기에서 손해방지 의무 같은 의무도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가지지 않는다라는 보기도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손해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제3보험의 운용 근거가 되는 법률 및 규정과 관계가 없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3보험은 보험업법에 있습니다.
보험업법 시행령이라는 것은 대통령령으로서 보험업법에서 미처 규정하지 못한 보충적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법 또한 기본적으로 제3보험이 인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맞는 겁니다. 사실 더 쉽게 의료법은 상관이 없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겠네요. 손해보험회사의 제3보험 상품 설계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보장하는 금액은 정액과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설계할 수 있다. 정액도 되고 실손도 되고 둘 다 됩니다.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실손형으로만 개발할 수 있다. 앞선 1번 보기에서 정액도 되고 실손도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2번 보기가 틀렸습니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사고로 사망 시 계약자 적립백을 지급 후 계약은 소멸한다. 맞는 보기고요. 원칙은 제3보험은 전부 보장성 보험으로만 개발할 수 있지만 손해보험 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해보험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15년 이내에서 저축성 보험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4번 보기는 자주 출제되는 보기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손해보험 회사의 질병 사망 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피보험자 1인당 가입 금액은 2억 원 이내로 설계할 수 있다. 맞고요. 만기는 90세 이하로 설계할 수 있다. 90세가 아니고 80세입니다. 가입 금액은 2억까지, 만기는 80세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보기가 되겠네요. 보장성 보험으로만 설계해야 한다. 질병사망특약 같은 경우에는 보장성으로만 가능합니다. 제3보험 특약의 형식으로 부과하여 설계할 수 있다. 주계약으로는 안 되고 특약으로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해보험회사의 질병 사망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특약의 형식으로 설계가 가능하다. 맞죠? 가입금액의 한도는 인당 1억이 아닌 2억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만기는 100세가 아닌 80세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질병사망특약의 경우에는 가입금액 및 만기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손해보험은 80세 및 2억의 한도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서로 동일한 조건이 아닌 다른 조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제3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사고로 사망 시 계약자 적립금을 지급 후 계약은 소멸한다. 맞는 내용입니다.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다수 가입한 경우 비례 보상한다. 맞죠? 실손보험은 여러 개 가입해봤자 초과이익 금지의 원칙 때문에 중복 보상이 아닌 비례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3보험에서 보장하는 정액보험금은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실손 같은 경우는 나눠서 주는 비례 보상이지만 정액보험금은 전부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손해보험회사는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상품 개발만 가능하다. 아니죠. 손해보험사라고 하더라도 제3보험의 경우에는 정액도 개발할 수 있고 실손도 개발할 수 있고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4번 보기가 틀려서 정답이 됩니다. 상해보험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상 한도는 보험가액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보험가액이라는 것은 물건이나 재산에 쓰는 말이거든요. 근데 상해보험이라는 건 사람이 다치거나 아프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보기들을 읽을 필요가 없는 게 보험가액이라는 건 사람에게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1번 보기가 바로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그럼 나머지 보기들은 상해보험의 특징이니까 학습 차원에서 공부해 볼게요. 우연, 급격, 외래 보험 사고를 요건으로 한다.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다수 보험 가입 시에는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비례 보상한다.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사망 시에도 보험금을 지급한다. 사람을 보장하는 보험 같은 경우에는 고의는 보상해주지 않지만 중과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보기는 1번이 되겠습니다. 상해보험의 보험료 산출 시 고려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직업이나 직무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피보험자의 직무, 상해급수, 그리고 직업 같은 것들이 고려 대상이고 예전에 어떠한 보험에 가입했는지 등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고려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수해 발생 후 피보험자가 실종 선고를 받은 경우 사망으로 간주하는 시기로 올바른 것은 이때는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 실종도 있고 특별 실종도 있고 인정 사망도 있겠지만 시험에서 가장 정확한 설명은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 기간이 끝나는 날이라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상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것은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좀 중요하게 학습할게요.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몇 개 있거든요. 하지만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다 외우지 말고 대표적으로 고의는 무조건 안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시험용으로는 직무상, 즉 업무를 하다가 다치면 안 해줍니다. 그리고 바다 또는 하늘 위에서 다치는 것도 안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스쿠버 다이빙, 바다 나왔죠? 안 됩니다. 그리고 3번, 4번은 직무상, 직무 중 이렇게 나오는 것도 안 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가는 주말에 등산 같은 거는 회사의 업무상 상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 보기는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게 되겠습니다. 현재 판매되는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종목 구성으로 올바른 것은 기본형과 특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형을 주계약이라 생각하시면 좀 더 쉽게 내용이 보입니다. 현재 판매되는 실손의료보험은 주계약이 급여를 보장, 그리고 특약이 비급여를 보장하도록 구성되어 있거든요. 하나씩 살펴보시면 급여, 비급여 되어 있죠. 따라서 1번 보기는 틀렸고 2번 보기는 급여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상해, 질병 2번만 있습니다. 당연히 틀렸고 3번 보기도 급여 옆에 비급여가 나와서 틀렸습니다. 4번 보기가 주계약 자리에 급여, 특약 자리에 비급여 이렇게 돼서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상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까 했던 거 기억나시죠? 복습 차원에서 한 번 더 해볼게요. 글라이더는 하늘에서 하는 거 안 되죠. 스쿠버 다이빙 바다에서 하는 거 안 된다 했죠.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경기 중, 직무 중이잖아요. 또는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안 됩니다. 4번 보기부터 먼저 보면 선박 승무원의 직무상 이거 안 된다고 그랬죠. 마지막으로 3번 보기 보시면 공용도로에서 자동차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우리 자동차 전시장에 가면 시승 한번 해보잖아요. 그때 발생한 손해해 줍니다. 직무상도 아니고 너무 위험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해주는 겁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상해보험에서 대중교통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TV 광고로 휴일에 대중교통사고 시 최대 얼마까지 보장해 줍니다. 이런 광고 보신 적 있으시죠? 이때 인정되지 않는 대중교통이 2개 있거든요. 이건 바로 외울게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렌트카가 되겠습니다. 렌트카는 대중교통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렌트카를 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대중교통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같은 문제로 상해보험에서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앞선 문제의 렌트카와 함께 전세버스가 되겠습니다. 정리하시면 렌트카와 전세버스는 대중교통 특약에서 보상되지 않는 교통수단이 되겠습니다. 질병보험에서 보험 연령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회사가 잘못하여 계산 착오인 경우에도 보험료 변경에 따른 보험료는 정산하지 아니한다. 회사가 잘못해놓고 왜 정산을 안 합니까? 당연히 정산해야 됩니다. 보험 연령은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보험 연령에 따라서 보험료를 계산하기 때문에 당연히 미칩니다. 보험 연령은 당해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보험 연령은 만 나이를 반올림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반올림한다라는 표현을 시험 보기에서는 4번 보기처럼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계산한다. 이게 반올림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4번 보기가 가장 정확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판매되는 4세대 실손 의료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본형과 6대 특약 아닙니다. 특약은 그냥 비급여이기 때문에 6대 특약 이런 말 없습니다. 1번 틀렸고요. 상해 비급여, 질병 비급여, 3대 비급여 특약은 의무 가입해야 된다. 아닙니다. 특약이라는 건 선택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틀렸고요. 질병 비급여 특약만 가입이 가능하다. 아닙니다. 상해랑 같이 가입이 됩니다. 기본형 실손은 상해급여 그리고 질병급여, 기본형이 주계약이라고 그랬죠. 주계약은 급여로 구성되어 있다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겠네요. 중대한 암, 뇌졸중 등 치명적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에 해당하는 것은 3번 보기에 CI 보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크리티컬 일리스라고 해서 CI가 중대한 질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중대한 암, 치명적 질병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CI 보험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병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간병보험은 치매 그리고 일상생활 장애 상태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3번에 있는 신체 기능 장애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다. 또는 중증 치매 상태 이런 거 나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것이 간병보험이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답안지 참고해서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이어지는 3회차 모의고사도 계속 시청해 주세요. 김토리쌤, 다음 중 주택화재보험, 보통 약관에서 보상받을 수 없는 손해는 무엇인가? 아래쪽에 화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아니한 대표적인 손해의 유형을 6가지로 정리해 놨습니다. 고의나 도난, 그리고 자연발화 또는 수도관의 파열, 그리고 지진 또는 핵연료 관련 손해 등인데요. 문제 살펴보시면 원한이 있는 자가 계약자의 주택에 방화하여 전소된 방화라는 말이 나왔죠. 보상 가능합니다. 이웃집의 화재로 주택 내 가재도구가 불에 탔다는 말이 나와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갑작스러운 추위로 인해 수도관의 파열. 수도관의 파열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항목에서 본 적 있죠. 3번이 정답이겠네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정말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이니까 아래쪽에 정리된 6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꼭 숙지하고 넘어가 주세요. 공장 기숙사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하는 보험금은 얼마인가? 보험가액이 2억인 건물에 1억을 가입했어요. 이렇게 되면 발생하는 손해액의 50%만 보상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먼저 재산 손해가 5천만 원 났죠. 그럼 50%인 2,500을 받으시면 되고 잔존물 제거 비용은 2천만 원 났으니까 50%인 1,000만 원 받으면 된다 생각할 수 있는데 아래쪽에 보시면 잔존물 제거 비용 같은 경우에는 재산 손해액의 10%를 최고 한도로 하고 있거든요. 재산 손해액이 5천이었으니까 10%가 500이 됩니다. 따라서 1,000만 원이 아닌 500의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기 때문에 2,500 더하기 500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보험회사의 화재보험 계약 해지 권한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해지 같은 경우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잘못했을 때 회사가 강제로 계약을 해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내용 살펴보시면 회사가 해지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 가능하고요. 피보험자의 고지 의무 위반 그리고 피보험자의 통지 의무 위반 둘 다 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험 목적물에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해지 사유가 아닌 무효 사유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4번 보기가 해지 권한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도난보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대표적으로 보상하지 않는 사유로서 보관 장소를 72시간 이상 비워둔 상태에서 생긴 도난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4번 보기에 있는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번과 3번 보기 같은 경우는 수탁물의 절도 또는 동산의 절도 또는 강도라고 나오는데 두 경우 모두 직접적인 손해는 보상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2번 보기에서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보기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유아교육기관과 관련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유아교육기관 종합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가 아닌 것은 교육기관의 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사고, 업무 수행으로 인한 사고는 당연히 보상해 줍니다. 피보험자가 교육기관의 생활 중에 상해사고로 입은 신체상해도 보상을 해줍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의 기자재해, 분실, 손해, 유아교육기관 보험이 아니더라도 손해보험 시험에서 분실은 안 해줍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교육기관의 화재나 소방, 피난 손해 전부 보상을 해줍니다. 다음 중 장기손해보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일로부터 3년 이내에 부활이 가능하다. 맞고요. 해약 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 대출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장기손해보험에서 저축성보험인 경우 보험기간이 15년 이내인 것만 가능하기 때문에 15년 초과인 보험상품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맞고요.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개월이 아닌 3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설명은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중 장기손해보험의 특징으로 맞는 것은 보험계약 부활 시 고지 의무가 적용된다. 1번이 바로 정답이고요. 나머지 보기들은 어떤 내용이 틀렸는지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2회 이후 보험료 미납 시 납입 최고 기간은 14일 이상을 줍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보험기간 25년 이하의 저축성 상품이 아닌 15년 이내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2년이 아닌 3년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 구성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위험보험료는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이다. 맞고요. 부가보험료는 신계약비, 유지비, 그리고 수금비로 구성된다. 맞습니다. 유지비는 점포 유지비, 내근 직원 인건비 등의 재원이 된다. 맞고요. 장기손해보험의 순보험료는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로 구성되거든요. 따라서 4번 보기의 설명이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중 보험료 계산의 요소 중 위험률차 손익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왔을 때 비록 공부를 하지 않고 시험장에 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맞춰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위험률차 손익이면 정답은 3번 보기에 있는 예정 위험률과 실제 손해율의 차이를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중 연금저축보험의 세제 적격 요건 중 맞는 것은 연금저축의 공제 요건 내용을 아래쪽에 정리해 드렸는데 시험장에 가실 때 해당 내용은 반드시 기억하고 가주시길 바랍니다. 가입 나이는 제한 없고 최소 납입 기간은 5년입니다. 보험료 납입 한도는 연간 1,800만 원이고 55세 이후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연금 수령 기간은 5년 이상 수령해야 하고 관련 법률은 소득세법에 적용을 받고 공제 방식은 세액공제 방식을 사용합니다. 문제 살펴볼게요. 납입 기간 5년 이상 맞고요. 1번이 정답이겠네요. 나머지 보기들도 맞게 고쳐봅시다. 가입 가능 나이는 제한이 없고 납입 한도는 연간 1,800만 원입니다. 연금 수령 기간은 5년 이상입니다. 다음 중 연금저축 가입 후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율 중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단순 암기 내용이니까 아래쪽에 정리된 나이에 따른 연금소득세율을 지금 바로 외우도록 할게요. 55세부터 70세까지는 5%, 70세부터 80세까지는 4%, 80세 이상은 3%입니다. 문제 살펴볼게요. 70세부터 80세까지 4% 맞죠? 70세 이전은 5%입니다. 따라서 2번이 틀린 보기가 되겠네요. 연금소득세율 문제는 너무도 간단하니까 꼭 암기하고 시험장 가세요. 다음 중 퇴직연금 제도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확정기여형은 무주택자의 전세금 부담 목적으로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꼭 전세금 말고도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및 보증부 월세의 경우에도 가능하고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도 가능합니다. 확정급여형은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다. 제가 기본 강의 수업할 때 강조했던 내용이 급여형은 언제나 사장님 돈이라고 생각하라고 했죠. 따라서 사장님 돈에서 인출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확정기여형 적립금의 운용 방법은 근로자가 결정한다. 맞습니다. 자영업자는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 현재는 개인형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종합소득이 발생하는 모든 사람이 가입 가능합니다. 4번이 틀린 보기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자동차 보험 계약의 성립 요건 중 맞는 것은 일정 기간 내 승낙 통지가 없으면 거절로 간주한다. 아니죠, 반대입니다. 일정 기간 내에 거절이 없으면 승낙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보험료를 받으면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은 성립한다. 성립의 요건의 회사의 승낙이지 보험료 납입이 아닙니다. 보험료 납입은 보장 개시의 요건, 즉 효력의 요건이 되겠습니다. 성립의 요건과 효력의 요건은 자주 물어보는 개념이니까 지금 정리해 두세요. 보험료 전액을 받아야 승낙 여부를 통지할 수 있다. 반드시 전액일 필요는 없고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할부도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일부 또는 전부 수령 시 보장이 개시됩니다.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발생한 사고도 승낙의 거절 사유가 없으면 보상이 가능하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자동차 보험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기본보험료는 차량의 종류, 배기량, 용도, 보험 가입 금액,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기본적인 보험료이다. 맞는 말입니다. 정답이 되겠네요. 가입자 특성 요율은 보험 가입 기간만 고려하고 법규 위반 경력은 고려하지 않는다.
가입자 특성 요율 같은 경우에는 보험 가입 기간과 그리고 법규 위반 경력도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특별 요율은 운전자의 연령 범위와 가족으로 운전자를 한정하는 요율이다. 해당 설명은 특별 요율이 아닌 특약 요율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사고 건수별 특성 요율은 직전 2년간 사고 유무 및 사고 건수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이다. 직전 2년이 아닌 직전 3년간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동차의 차종 구분 중 승용 자동차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륜 자동차는 초소형 승용 자동차로 구분한다. 이륜 자동차는 별도로 구분하는 것이지 승용차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승차 정원 기준으로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분된다. 승차 정원이 아닌 배기량으로 구분합니다. 승차 정원으로 구분하는 것은 승합차가 되겠습니다. 소형 승용은 배기량 1600cc 이상을 말한다. 아니죠. 소형 승용은 1600cc 이하를 말합니다. 중형 승용은 1600cc 초과 2000cc 이하이다. 4번이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이겠네요. 과실상계, 손익상계, 기왕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대인배상원의 사망보험금의 경우 과실상계 후에 2천만 원에 미달하면 2천만 원을 보상한다. 최저보상금액이 있거든요. 최저보상액이 사망의 경우에는 2천이기 때문에 과실상계 후의 금액이 2천만 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 2천만 원을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 즉 기왕력이겠죠. 기왕력에 대해서는 당해 사고로 인해 추가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 게 아닌 원래 가지고 있던 부분은 보상하지 않지만 해당 사고 때문에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보기가 틀린 보기가 되겠네요. 정답이겠습니다. 대인배상보험금 지급 기준에 따라 산출한 보험금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 비율에 따라 상계한다. 맞고요. 승용차 함께 타기, 보통 카풀이라고 하죠. 운행 중 사고의 경우에는 동승자 감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모두 맞는 설명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일정한 조건의 자동차 보험을 의무로 가입해야 한다. 맞는 말이죠. 과실 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자동차 손해배상 특별법에서는 조건부 무과실 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설명이고요.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민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맞고요.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는 운행자, 시험에서 운행자가 차량의 소유주를 의미하고 운전자가 실제로 운전을 한 드라이버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는 차량의 소유주인 운행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보험계약 단계별 설명 의무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모집 종사자가 보험회사를 대신하여 보험계약을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는 권유 단계에서 설명하여야 한다. 권유 단계가 아닌 체결 단계에서 설명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보기들도 학습 차원에서 읽어볼게요. 단계별 설명 의무는 권유, 체결, 청구, 심사 및 지급 단계로 구분된다. 권유 단계에서 설명해야 하는 사항 중에는 해약 환급금, 산출 근거도 포함된다. 맞고요. 보험 계약자가 설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체결 단계를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맞습니다. 다음 중 보험업법 위반 행위와 벌칙이 맞게 연결된 것은 특별이익 제공금지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맞고요. 모집 종사자, 위탁계약서 미교부, 기본 강의에서 웬만한 과태료는 전부 1,000만 원을 찍으라고 했던 게 있거든요. 몇 가지 특이사항 빼고는 전부 1,000만 원 찍어주시면 됩니다. 3번 보기도 마찬가지로 설계사 등록 변경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보험 가입 거부한 경우에 장애인은 장33으로 공부하셨죠?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맞는 보기는 1번이 되겠네요. 다음 중 경유계약 처리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경유계약은 A 설계사가 모집한 계약을 다른 모집인의 명의로 들어가는 걸 경유계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 A 대리점 설계사가 모집한 계약을 다른 B 대리점 설계사가 모집한 것으로 경유계약 맞죠? 2번 보기는 A 대리점 설계사가 모집한 경우를 B 대리점 지점장이 모집한 거 경유 맞습니다. 3번 보기도 A보험사 소속 설계사가 모집한 계약을 같은 회사, 다른 설계사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했다. 경유계약 맞고요.
4번 같은 경우는 현재 일시적으로 무자격 상태에서 모집한 계약을 다른 대리점 설계사가 모집한 계약, 이것도 정상적인 계약은 아닙니다. 무자격 모집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문제에서 경유계약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4번 보기는 경유계약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 경유계약이 아닌 설명이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겠네요. 보험업법상 자기계약의 금지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로 적절한 것은 보험대리점 또는 중개사가 모집한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누계액이 보험료의 100분의 괄호를 초과하게 될 경우 이를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이 문제는 고정된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답은 100분의 50이 되겠습니다.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계약 같은 거 나왔을 때는 언제나 답은 뭐라고요? 100분의 50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보험 설계사 자격을 취득하여 보험 설계사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등록할 수 없는 사람을 골라내면 되겠죠.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은 설계사가 될 수 없고요. 보험료를 유용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설계사가 될 수 없는데 이 사람은 아직 2년이 안 지났죠. 설계사가 될 수 없고요. 과거에 등록이 취소된 사람 같은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설계사가 될 수 없는데 이 사람은 4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러면 설계사가 될 수 있습니다. 3번이 정답이겠네요. 파산자로서 아직 복권되지 아니한 자도 등록될 수 없습니다. 다음 중 보험 설계사 말소에 관하여 바르게 설명한 것은 타 보험사로 이직할 경우 반드시 말소를 하여야 한다. 설계사는 일사전속주의라는 게 있어서 동시에 여러 군데 회사에 등록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소를 하여야 하는 게 맞고요. 보험회사와 위촉계약이 종료되는 해촉되는 즉시 타 보험회사로 이직이 가능하다. 해촉이 문제가 아니고 협회에서 말소 처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소 후에 이직이 가능하게 됩니다. 본인에 의한 직접 말소의 경우 설계사 등록증 원본을 지참하여 보험협회를 방문하여 말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설계사 등록증이 아닌 해촉증명서라든지 아니면 내용증명 원본을 들고 방문해야 가능합니다. 보험회사가 설계사가 위촉계약을 종료하는 것을 말소가 아닌 해촉이라고 합니다. 말소는 협회에서 등록을 종료하는 것을 말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보험 대리점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의 등록이 원칙이나 현재는 보험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가장 정확한 설명이 되겠죠. 일사전속주의가 적용되지 않아 대리점 같은 경우에는 여러 보험회사와 체결이 가능하다. 맞는 내용입니다. 여러 보험회사와 체결할 수 있는 대리점을 전속 대리점이 아닌 비전속 대리점이라고 합니다. 전속 대리점은 여러 회사와 체결하는 게 아닌 한 개의 회사와 체결하는 걸 전속 대리점이라고 해요. 틀린 내용으로서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등록 신청일로부터 4년 이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으면 교육이수 후 대리점 등록이 가능하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손해보험 우수인증 설계사 인증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품질 보증의 직원은 3건 이내가 아닌 없어야 됩니다. 보험 계약 유지율은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고 여러 회사의 누적 근무 기간이 3년이 아닌 동일한 회사에서 3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실적은 직전 1년을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1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중 피보험 이익과 관련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탈세도 피보험 이익에 포함된다. 피보험 이익은 적법성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탈세 이익은 안 됩니다. 금전으로 산정할 수 없는 이익도 피보험 이익에 포함된다. 마찬가지로 피보험 이익에 경제성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상법은 피보험 이익을 계약의 목적으로 표현한다.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피보험 이익은 현재의 이익의 하나며 장래의 이익은 피보험 이익이 될 수 없다. 확정성이라는 조건이 있긴 한데 현재의 이익뿐만 아니라 장래의 확실한 이익이라면 장래의 이익도 피보험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보험의 분류 중 보험 기간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간에 따른 게 아닌 걸 고르는 거라서 단순하게 장기, 단기, 구간 같은 내용은 모두 기간에 대한 이야기들이거든요.
민영보험이냐 공영보험이냐 물어볼 때는 보험기간이 아닌 운영주체에 따른 분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간에 따른 분류가 아닌 것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관이 교통사고 입원 환자의 외출 및 외박 사항에 대한 기록 및 관리를 위반했을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은 앞선 문제들에서 제가 웬만한 과태료는 전부 1,000만 원을 찍으면 되고 아닌 게 몇 개 있다고 했는데 외출, 외박 기록 위반 등에 대해서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과태료가 1,000만 원이 아닌 게 정비회사가 정비 기록을 조작한 경우에 과태료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음주운전 처벌 기준 중 틀린 것은? 사실 음주운전 파트가 숫자가 외울 게 상당히 많지만 우리 이거 다 외우지 못하니까 문제에 있는 내용들이라도 한번 학습해 볼게요.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경우 사고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무조건 면허 취소됩니다. 도망가면 안 됩니다. 어떤 연예인처럼 도망가면 안 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알코올 농도 0.2% 이상인 경우의 처벌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인 경우에 사고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면허가 취소된다. 면허 취소 기준이 0.08%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미만인 경우에는 술은 마셨지만 정지나 취소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훈방 조치가 됩니다. 그래도 절대로 술 마시고 운전하면 안 되겠죠. 정답은 틀린 내용인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상법상 손해보험의 피보험이익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으로 한정한다. 맞는 말이고요. 보험회사가 계약자로부터 청약과 함께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은 경우라도 승낙 전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보장의 개시는 회사의 승낙과 무관하게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은 날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2번 보기가 틀린 보기가 됩니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피보험자가 위험 유지 의무를 위반 시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이 지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해도 됩니다. 다 맞는 보기들이 되겠네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보험가입 금액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금액의 최고 한도를 말한다. 맞는 말입니다. 보험가입 금액과 가액은 반드시 일치되어야 하며 불일치할 경우 보험계약 전부가 무효가 된다.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많게 가입하면 초과보험이고 적게 가입하면 일부보험, 그리고 같게 가입하면 전부보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보기로 정답이 되겠네요. 나머지 맞는 보기들도 한번 볼게요. 중복보험인 경우 보험회사는 각각의 가입금액 비율에 따라 연대 책임을 지며 보험가액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한다는 맞는 설명입니다. 보험가입 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득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보험가액을 한도로 실손 보상한다. 다 맞는 설명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보험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보험기간 중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맞고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보험기간 중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아닙니다. 증액을 청구하거나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번 보기는 틀렸네요. 피보험자는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에 대한 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해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보험계약은 해지를 당하게 됩니다. 모두 맞는 설명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소액 단기 전문 보험회사가 취급할 수 없는 종목은? 소액 단기 전문 보험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종목을 아래쪽에 정리해 놨거든요. 취급할 수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으니까 효율적으로 취급할 수 없는 종목을 외워볼게요. 자동차, 화재, 해상, 연금, 그리고 간병에 대해서는 취급할 수 없습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간병이 눈에 띄죠. 그래서 간병은 소액 단기 전문 회사가 취급할 수 없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손해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제3보험의 운영 근거가 되는 법률 및 규정과 관계가 없는 것은? 관계 있는 법은 보험업법과 상법이고 관계 없는 것은 그 두 개가 아닌 법들이 나올 텐데 해당 문제에서는
의료법이 나와서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제3보험 상품 설계 기준상 손해보험회사가 저축성 보험으로 개발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3보험은 상해와 질병 그리고 간병을 보상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보장성 보험으로 개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손해보험회사에서 유일하게 하나의 종목에 대해서는 저축성으로도 개발이 가능하거든요. 그게 바로 상해보험입니다. 이거는 매우 특이한 경우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정리하자면 원칙은 보장성으로 개발하지만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저축성으로도 개발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제3보험의 보상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질병사망보험금은 정액 보상한다. 맞고요. 의료비에 대해서는 정액 또는 실손 보상할 수 있다. 맞습니다. 2개 이상의 실손 의료보험 계약이 있는 경우 나눠서 보상하는 비례 보상한다. 그리고 질병보험은 실손 보상만 가능하다. 아닙니다. 정액 보상도 되고 실손 보상도 됩니다. 1번 보기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1번 보기에는 질병사망보험금은 특약으로 정액으로 가입한 거예요. 그때는 정액으로 주는 건데 실손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실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는 실손 보상이거든요. 그래서 질병보험은 정액도 되고 실손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보기로서 정답이 됩니다. 다음 중 제3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보험은 상해, 질병, 간병으로 구분된다. 맞고요.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은 무효이다. 맞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제3보험은 정액 보상도 되고 실손 보상도 되거든요. 그래서 3번 보기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손보사의 경우 질병 사망은 특약으로만 운영 가능하다. 제3보험에서는 질병 사망은 주계약이 아닌 특약으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음 중 계약의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심신상실자가 사망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는 무효입니다. 10세 미만자의 사망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도 무효입니다. 15세 미만이 무효니까 10세 미만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겁니다. 심신상실자가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도 무효입니다. 예외적으로 심신박약자가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박약자가 아닌 상실자이기 때문에 틀린 보기고요. 의사 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 정확한 설명이죠. 심신박약자가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에는 이때는 가능하다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무효가 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상해보험 계약 중 계약의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물어보는 문제를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사망계약 체결한 경우 무효입니다. 보험계약 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무효입니다. 타인을 위한 사망보험 계약에서 타인의 서면 동의를 받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아주 정상적인 계약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 만약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가 되겠죠. 심신상실자를 피보험자로 사망한 것도 무효가 됩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중 상해보험의 후유장애 보험금 지급 시 고려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만 후유장애 보험금 지급은 피보험자의 장애 정도를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1번의 피보험자의 신체 장애 정도가 그 고려 대상이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겠네요. 다음 중 실손 의료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사후에 환급이 가능한 의료비 금액. 환급이 가능하다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내가 낸 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실손보험에서는 보장하지 않게 됩니다. 나머지는 어떤 보기들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원칙적으로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는 실손에서 안 나오지만 이상소견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상해든 질병이든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한 검사 비용은 보상이 가능하고 합병증 치료를 위해 사용한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 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상해보험의 보험료 산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직업의 위험도를 감안하여 5개 등급이 아닌 3개의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직 근로자는 상해 1급 보험료를 적용한다. 맞습니다. 2번이 정답이겠고요. 영업용 자동차 운전자는 상해 3급 보험료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험료의 크기는 3급이 가장 크게 됩니다. 따라서 맞는 내용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상해보험의 후유장해 보험금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후유장해 분류표는 각 장해 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 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안 주겠죠. 갑자기 생뚱맞게 10%를 지급할 이유가 없죠. 후유장해 보험금은 장해율에 따라서 차등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더 많이 주고 이러진 않습니다. 장해 상태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해 지급률의 30%를 가입 금액에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한시적 후유 장해에 대한 설명인데 5년 이상인 경우에 20%를 가입 금액에 곱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신체 기능이 영구적으로 상실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 4번이 가장 올바른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이겠네요. 다음 중 실손 의료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문제 또는 보기에서 기본형이라는 글자가 보일 텐데 주계약을 기본형이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형에 가입하지 않고 특약만 가입할 수 있다. 주계약 없는 특약은 없습니다. 어떤 보험이든 주계약 없는 특약은 있을 수가 없어요. 1번이 바로 틀렸고요. 나머지 보기들 학습 차원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기본형 실손의료보험은 급여겠죠. 상해급여, 질병급여로 구성된다. 맞고요. 비급여 지급보험금에 따라 특약의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맞고요. 4세대 실손으로 전환 후 6개월 이내에 보험금 수령 이력이 없는 경우에 다시 계약 전환을 철회할 수 있다. 즉, 3세대 실손으로 돌아갈 수 있다. 맞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상해보험 약관상 괄호 안에 들어갈 날짜로 적절한 것은 보험회사는 손해발생 통지 및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 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며칠 이내일까요? 사명업일 이내에 지급하게 됩니다. 시험 준비하실 때 요령으로 사람은 3일 이내 지급, 재산 및 물건 등은 7일 이내 지급으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단체 상해보험에서 비영리단체나 변호사회, 의사회 등 동업자 단체로서 5인 이상 구성원이 있는 단체의 종류로 올바른 것은 정리해드리면 급여단체는 직장인들을 말합니다. 일종 단체라고 부르고 해당 문제의 정답이 되는 변호사회, 의사회 등은 이종단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동호회라든지 모임 이런 거는 3종 단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종 단체인 3번이 되겠습니다. 4종 단체는 없어요. 오답에도 질이 있거든요. 찍어도 1종, 2종, 3종 중에 찍는 거지. 생뚱맞게 4종 찍으면 선생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알겠죠? 질병보험에서 보험 연령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회사가 잘못하여 계산착오인 경우에도 보험료 변경에 따른 보험료는 정산하지 않는다. 해줘야지 왜 안 해줍니까? 당연히 정산해줍니다. 보험 연령은 보험료에 영향을 미친다. 나이를 한 살씩 먹을 때마다 보험료가 계속 달라집니다. 보험 연령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보험 연령은 나이를 반올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이 아닌 나이를 반올림해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계산한다. 이게 반올림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본형 실손의료비는 상해급여, 질병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맞죠? 1번이 정답입니다. 3대 비급여만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주계약 없이 특약만의 가입은 안 됩니다. 급여 이용량에 따라 비급여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된다. 급여 이용량이 아닌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주계약은 급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비급여는 특약에 대한 설명이라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질병보험의 보험금 지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험금 청구 서류 접수 시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한 날로부터 보험금은 7일이 아닌 사명업일 이내에 지급한다라고 앞에서 학습했죠. 1번이 틀렸고 나머지 보기들은 학습 차원에서 공부할게요. 보험금 지급 사유를 조사,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 사유 및 지급 예정일을 지체 없이 통지해야 된다. 중대한 과실로 사망했을 때는 과실의 유무 및 정도와 관계없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보험금 지급 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소정의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한다. 모두 맞는 설명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장기 간병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는 경우를 빼주면 되겠죠. 알코올 중독은 보상 안 해주고 전쟁 등도 보상 안 해줍니다. 그리고 습관성 약물 복용도 보상 안 해줍니다. 3번은 원래는 자신을 해친 경우도 보상 안 해주는데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3번이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랑 같이 전체 범위 살펴봤는데 단순히 답을 맞추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꼭 왜 틀렸는지 틀린 보기가 이유가 뭔지까지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좋은 결과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토리쌤